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열역학 에너지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온이라는 것을 유도를 했고, 사실 열역학 에너지 방정식이 다양한 수임새가 있지만 몇 가지 정도의 소개만 했었는데, 뭐 학부 수준에서 그 정도면 괜찮지만 이제 그것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요거를 설명을 안 하고 가려다가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부력 진동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은 그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면 이제 atmospheric gravity wave라고 이제 뭐 검색을 하시면 이런 종류의 사진들을 되게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이제 gravitational wave가 아니라 이제 마치 이제 대기에서는 이제 중력 때문에 생기는 이제 대기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현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호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동이 생겨가지고 파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봤었죠. 그런 현상이 대기에는 대기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중력파라고 부르는데, 그 중력파들이 사실은 대기는 투명하니까 우리가 그 중력파가 생기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관찰을 할 수 없지만 가끔씩 이제 그 중력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니까 상승 운동이 있잖아요. 상승 운동이 있는 지역에 구름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상승 운동이 있는 지역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름이 보이는 형태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그렇게 같이 대단한 특별히 다른 현상은 아니고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수면 위에 혹은 대기의 탑에 생기는 게 아니라 대기의 내부에도 이런 파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기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어떤 잘 성층화된 이제 유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그 온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쯤에 뭔가 소스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빵 이렇게 터졌는데 그게 이렇게 쫙 에너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름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건 이제 위성이나 뭐 항공 사진이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안 보더라도 우리가 아래서 봐도 이런 사진들을 가끔씩 보죠. 아래서 볼 때 이렇게 마치 횡단보도처럼 이렇게 쫙쫙 깔려 있는, 뭐 일본 사람들은 이걸 뭐 고등어 무늬 구름이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뭐 그럴듯하지만 뭐 횡단보도 무늬 같은 느낌의 이런 구름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빙하가 있는데 그 위를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생기는 현상들, 이런 게 다 이제 대기 중력파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자, 기본적인 컨셉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 위에 뭐 이걸로 할까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 공기가 장애물을 뚫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 들어 올려졌는데, 이상하게 공기는 안정해서 이제 한번 올려지면 불안정하면 이게 올라가 버릴 텐데, 이제 안정한 상태를 많이 유지하기 때문에 연적으로 들어 올려진 공기가 다시 너무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없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내려가다 보면 관성 때문에 더 내려가는데, 그 더 내려간 공기가 결국은 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올려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려지고, 또 너무 올라가면 다시 내려지고, 너무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지고, 이런 식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마치 스프링 운동 하듯이 이렇게 얘가 출렁출렁 하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운동을 우리는 이제 뭐랄까 부이언시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부력 때문에, 부이언시가 부력이고, 부력에 의해서 너무 올라가면 주변보다 무거워서 다시 내려가고, 너무 내려가면 주변보다 이제 가벼워져서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부력이 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하는 현상, 이거를 부력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비티 웨이브의 가장 키 프로세스는 저 부력 진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력은 중력에 남는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는 양 때문에 생기는 이제 파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중력파라고도 부르죠.
자, 저기서 이제 뭐 중력파는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들이 있지만 이제 그 수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보다는 좀 더 깊으니까 오늘은 그 중력파의 핵심 부분인 왜 위아래로 진동하는가라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배운 온위를 가지고 세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조금 기술을 할 수 있는가 요거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부력 진동과 관련된 어떤 숫자를 얻게 되는데 대기의 상태를 요거를 이제 부력 진동수라고 불러요. 이제 나중에 이제 n이라는 어떤 값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요 n이라는 값이 대기과학에선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소개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이제 수식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부력 진동의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온도를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온도는 공기가 이동을 하면 온도가 막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온위는 단열적인 프로세스에서는 단열적인 프로세스에서는 항상 보존되죠. 그래서 어떤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들어 올린다라고 치면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보내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단열적으로 들어 올리기만 한다면 전혀 온유의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의 움직임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산을 만났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이 공기의 온위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이 화살표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의 온위는 이 상태일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주변 공기의 온위는 얘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온도가 더 따뜻하다라는 얘기죠. 주변이 얘보다. 그럼 얘는 무거우니까 주변보다 이제 부력을 아래로 받아서 우리가 끌어올리면 얘는 실질적으로 부력을 아래쪽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내려오게 돼요. 언제까지? 주변 공기하고 같을 때까지. 같아지면 더 이상 부력은 받지 않겠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힘은 받지 않아도 속도는 유지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더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관성에서 더 내려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주변보다 어때요? 주변 공기는 온위가 이만큼인데 얘는 온위가 이만큼이죠. 주변보다 따뜻하죠. 따뜻하면 얘가 더 뭐랄까 밀도가 더 작겠죠. 그렇죠? 팽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력을 또 이쪽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얘는 다시 더 이상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오면 여전히 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근데 너무 올라가면 힘을 받아서 그 힘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요 지점을 중심으로 계속 힘을 요 지점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힘을 용수철처럼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딱 멈추는 건 아닌 이유는 여기까지 힘을 받아서 움직였으면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 운동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올라가서 다시 힘을 받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또 여기까지 또 운동 에너지에서 내려가면 다시 올리는 힘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렁 이런 진동을 하게 돼요. 요거를 부력에 의한 진동이다. 그래서 부력 진동이라고 하죠. 그럼 요 컨셉은 요 정도만 알면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기가 충분해요.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약간 개념을 몇 개 설명을 더 드리고 이제 수식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요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요거는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 정도는. 자,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연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우리 얘를 설명하고 싶으면 운동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운동을 서술하는 방정식이 운동 방정식이니까 연직 방향의 운동을 서술하려면 우리는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텀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로컬 프로세스만을 좀 생각하고 디퓨전도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dp, dg
equal 마이너스 로 G. 뭐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라고 그랬죠. 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요. 거의 99.99% 평균적으로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력파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대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직류가 유도될 때는 이 밸런스가 살짝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정확히 맞추는 어떤 값을 로 G, PG라고, 그러니까 그 P하고 값을 이제 로 G라고 할게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랑 정확히 이제 균형을 맞추는 어떤 밀도의 값. 근데 이제 그거에서 밀도가 좀 틀어졌으니까 얘가 연직 운동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 둘의 차이만큼에서 보통은 이 둘이 균형을 맞춰서 전체 값이 0이 나와서 요 연직류가 없는데, 이제 중력파가 존재하거나 그런 조금 연직 방향의 섭동 현상이 생기면 요 균형이 미세하게 깨져요. 물론 여전히 한 90%에서 99%는 맞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 미세하게 깨졌다고 할 때 그 미세하게 깨진 게 연직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지금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더 고찰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밀도의 변화가 생겨서 이 균형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밀도의 변화가 생기니까. 왜냐면 세타는 그대로지만 여기가 주변보다 이제 더 차갑기 때문에 밀도가 더 낮겠죠. 여기는 주변보다 밀도가 높고.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는 밀도를 갖는 온도는 여기인데 얘는 온도가 조금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에 섭동이 생긴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 진짜 밀도를, 전체 밀도를 우리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는 요 로지와 그 로지로부터 이제 조금 변이가 생긴 어떤 부분을 로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려면 밀도가 뭐 1.2kg이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3kg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는 여기 있고 0.1은 요건 거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균형을 맞추는 부분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어떤 미세한 속도.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겠죠. 뭐 사실은 그렇죠. 그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이건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의 방정식이 굉장히 깔끔해지는 맛이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는 어떤 밀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pdg-로g 요거는 균형을 맞춰서 사라져요. 다시 써볼까요? 요거를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춘다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마이너스 dp dg 마이너스 로 제로 g는 0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텀하고 요 텀이 균형을 맞춰서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성분인 로 프라임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 로 프라임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로 프라임 G고, 이제 로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로 이쪽으로 넘겨올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방정식을 얻게 돼요. 뭐 요거를 뭐 조금 이제 대학원 가면은 이제 요런 가정을 처음 했던 분이 부시네스크, 그러니까 요걸 깔끔하게 정리했던 어떤 과학자 이름이 부시네스크여서 부시네스크 근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직으로 변이가 생기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도대체 밀도의 섭동하고 연직 속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중력파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컨셉이. 그렇죠? 그래서 연직 도대체 이런 섭동이 어떻게 생기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밀도가 이 프라임, 그렇죠? 이제 로 프라임이 있으면은 이제 섭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여기 마이너스 하나 빠졌네요. 이게 뭔가 요거 지우고 제가 마이너스 다시 넣을게요. 뭐 수업이 헷갈리니까 방정식을 제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가끔씩 수업 준비할 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자 됐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렇죠? 로하고 마이너스 여기 있었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의미를 다시 따져보면, 자 로 프라임이 이제 주변 공기하고의 이제 밀도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변 공기보다 예를 들어서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볍다라는 얘기는 요게 음수란 얘기겠죠. 그렇죠? 밀도의 섭동이 음수여서 주변보다 가벼운 거죠. 그렇죠? 가벼우면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전체형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연직률을 유도해요. 주변보다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도록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뭐죠? 로가 로 플러스 로 G 플러스 로 프라임인데 로 G는 주변의 이제 밀도고 주변보다 요만큼 밀도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양수면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변보다. 그래서 양수면 요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음수가 되고 요만큼의 힘을 아래로 이제 내려가도록 무거우면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파트를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식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알면 우리가 이게 왜 이제 출렁출렁 움직이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로 올라가면 주변보다 이제 밀도가 로 프라임이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로 프라임이 양수겠죠. 그렇죠? 양수다 보니까 힘을 아래로 받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마이너스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만약 여기 내려오게 되면 로 프라임이 음수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더 따뜻하니까 주변보다 더 따뜻하니까 밀도가 더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의 섭동이 음수가 나오고 그럼 여기 음수면 이 전체 양은 양수니까 지금 힘은 위로 올라가도록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동의가 됐으면 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그냥 로에 섭동이 생기면 그게 결국 연직류의 가속도로 작용을 한다. G만큼이 곱해져서 라고. 그래서 로가 1% 줄어들면 중력의 한 1%만큼의 힘을 이제 반대로 받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게 부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요게 이제 로의 값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조금 로의 값을 직접 구하지 않는 좀 편하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세타인데 왜냐면 템퍼러처만 재면 세타는 알 수 있으니까 고도에 따른 이제 연직 기압에 따른 템퍼러처를 재면 그로부터 세타를 알 수 있어서 세타는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로는 조금 불편해요 사용하기가. 물론 P 이퀄 로 RT를 쓰면 알 수가 있죠. P 이퀄 로 RT D를 쓰면 뭐 T도 알겠다, 뭐 P도 알겠다 하니까 뭐 로를 구하면 되죠. 근데 하지만 죄송해요. 좀 귀찮죠. 요걸 매번 변환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거를 세타의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물리적인 상식이 필요한데 어차피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 요거 한번 가지고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얘를 만약 로그를 씌워서 여기다 델타 미소 변이를 취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d p 로그 먼저 취하죠. 로그 ln p는 뭐죠? ln 로 rt죠. 근데 이게 곱하기는 로로 다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ln 로 플러스 ln r 플러스 ln t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건 기본적인 수학이니까. 자, 이게 뭐 전부 다 변화율을 취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변화. LNP가 약간 변하면 거기 약간 변하는 거에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기여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LNP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LN로 밀도가 조금 변하거나 요 R은 상수죠. R은 상수니까 R은 변할 수 없겠죠. 요건 미소 변이를 취하면 0이에요. 그렇죠? 변화율을 취하면. 그리고 T가 조금 변해도 프레셔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사실은 다시 쓰면 우리는 P분의 P 프라임, P 뭐 델타 P라고 해도 되겠죠. 델타 P인데 그냥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냥 변위를 약간 섭동을 나타내는 값을 델타 P를 그냥 P 프라임이라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상. 델타 P는 로분의
로 프라임, 그러니까 로에 약간 섭동이 생기거나 주변보다 로가 1% 변하면 압력도 1%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니면 t가 바뀌거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로가 1% 올라가면 압력도 밀도도 1% 올라가면 압력도 1% 올라야 돼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 아니 하이드로스태틱이란다. 상태 방정식 그대로죠. 그렇죠? 이상기태 그 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밀도가 증가하면 그 안에 분자 개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압력이 증가하겠죠. 1% 증가하면 1%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1% 증가하면 이제 걔의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모멘텀 걔가 벽을 때리는 속도가 커지니까 그만큼 압력도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이나 뭐 같은 얘기이긴 해요. 근데 뭐 요 식이 조금 더 이쪽에 쓰임새가 많아서 쓰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물리적인 지식이 하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굉장히 변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도 변하는 속도가 꽤 느린데 압력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압력은 주변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고 그 공기가 주변의 어떤 공기하고 압력이 다르면 얘는 굉장히 빠르게 이 주변 압력으로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요. 요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는 주변 압력과 같아지는 그 속도가 거의 이제 사운드 웨이브, 그러니까 음파의 속도와의 수준으로 이제 얘가 빠르게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요. 사실은 음파가 요런 이제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 쫙 끝나고 나면 이제 주변하고 압력이 같아지는 거죠. 제가 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라는 말이 제가 이제 소스가 돼서 음원이 돼서 말을 하고 나면 떠나고 나면 제 주변에 더 이상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한 하고 나면 소리가 없죠, 더 이상. 이 속도로 전파되고 이제 주변의 프레셔는 다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사실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에서 다루는 타임스케일 상에서는 사실 거의 0에 가까워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거의 0에 가깝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의 타임스케일에서는 얘와 얘가 밸런스를 이뤄요. 균형을. 그래서 거의 굉장히 높은 비율,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로의 프라임은 결국 t의 프라임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온도가 1%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밀도는 1% 감소하게 돼요. 팽창하니까 밀도가 감소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요게 대기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고 이쪽으로 붙일 수 있겠죠? 얘는 사실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좀 더 편하게 t 마이너스 t분의 t 프라임 g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 컨셉을 그대로 우리가 세타로 또 가져와 볼게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 세타는 뭐죠? t하고 관계가 있죠. t, p, 제로, p, r, cp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타하고 t하고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똑같은 방식.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계속 활용하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로그를 씌워서 미소 변이를 또 찾아요. 델타를 또 씌워요. 라고 치면 ln 세타는 ln t고 플러스 로그 씌우면 요거 앞으로 나올 수 있죠. cp분의 r ln 뭐 또 이렇게 되겠죠. p0 마이너스 ln p. 그렇죠? 요건 뭐 산수니까 굳이 뭐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미소 변이를 취해요. 델타를 취한다고 칩시다. 요거를 델타를 취한다고 치면 결국 델타 요거는 색깔 좀 바꿔 씁시다.
델타 ln 세타는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뭐에서 생길 수 있냐면 델타 ln TA에서 생길 수 있고 온도가 변하면 세타도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ln이 씌워지면 뭐 퍼센티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증가하면 온이도 1% 증가해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보면 얘는 상수죠. 얘는 변할 수 없고 결국 얘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CPR 델타 ln P 그래서 압력이 1% 증가하면 얘는 요만큼 비율이 뭐 요거는 7분의 2니까 7분의 2만큼으로 줄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 온이는 감소하는 형태고 뭐 압력이 감소하면 온이는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세타 프라임 뭐 요거를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세타분의 델타 세타인데 델타 세타를 미소변이라고 생각해서 프라임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요것도 t분의 t 프라임 그리고 마이너스 cpr 그리고 p분의 p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역시나 프레셔는 굉장히 빠르게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과학의 타임스케일에서는 이제 거의 변화율을 찾기가 힘들고 음파 정도 되는 속도로 우리가 빠르게 현상을 따라가야 이제 얘 프라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는 힘들고 당연히 느리게 일어나는 얘네들하고도 균형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타의 변화는 대부분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와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적으면 정확히 같다는 아니지만 거의 같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는을 쓸게요. 원래는 유사하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는을 써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대입학에선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얘는 다시 그냥 t분의 t 프라임은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이니까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 g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dw dt는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 g라는 식을 얻게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풀 식이야.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이제 세타 프라임을 한번 얻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어떤 공기를 예를 들어서 요만큼 끌어올려요. 요거를 뭐 델타 Z라고 합시다. 뭐 Z만큼 이동한 어떤 값. 물론 Z라고 써도 되는데 뭐 변화시켰다는 뜻에서 델타 Z를 쓸게요. 뭐 원하시면 Z를 써도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 있는 주변의 공기보다 얼마나 더 차가운가, 얼마나 더 따뜻한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 프라임을 구하려면 그렇죠? 세타 프라임은 뭐였죠? 세타는 아까 우리가 정할 때 주변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 주변하고 이제 맞춰진 어떤 공기가 존재한다고 칠 때 그 주변 값하고 도대체 그 주변 값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기를 여기 있는 공기를 이렇게 옮기면 이 세타가 도대체 주변 값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세타 프라임은 요 식을 다시 생각을 하면 세타 프라임은 그냥 얘 그 공기 덩어리의 세타 온이에서 주변 공기의 온이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의 온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왜냐면 아디아베틱한 프로세스, 단일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세타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 올렸다고 한들 온도는 변하겠지만 온위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예요. 얘가 가진 세타는. 그러면 주변에 도대체 세타가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 값. 여기서의 세타를 구하려면 뭐 여기에 온이를 로 제로 로 제로 좀 헷갈리네.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어떤 기호를 썼는지 조금 한번 봅시다. 어떤 기호가? 오케이, 이렇게 씁시다. 요게 낫겠네. 자, 요게 더 편하겠네요. 아까 조금 제로랑 해서 헷갈리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요게 그냥 바뀌지 않는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요 녀석을 세타 제로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녀석 세타라는 녀석은 주변 공기는 그냥 대신 2라고 쓸게요. 주변의 공기. 주변 공기의 주변 공기하고의 차이. 여기서도 그러면 주변 공기하고의 차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은 세타 프라임 이제 구할게요. 이걸로 구하면 되는데 세타는 이제 이 공기 덩어리의 온이니까 그렇죠? 얘는 변하지 않죠. 그대로예요. 세타 제로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세타 제로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주변 공기는 온이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주변 공기는 어떻게 증가하냐면 세타 제로였는데 d 세타 제로 dz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만큼의 기울기 측정할 수 있겠죠. 사실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델타 z만큼 올라간 만큼 곱해지면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environment 세타 environment 주변 환경의 공기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 상태는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녀석의 공기의 질량을 따라서 그 녀석의 온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주변 환경도 얘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주변 환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온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고 쳐도 주변 환경 공기를 생각하면 그 환경은 Z에 따라서 요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변화율을 가지고 있고 Z가 이만큼 움직이면 당연히 이 정도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주변 환경의 공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 이제 프라임을 구하면 지금 내 공기에서 주변 환경의 공기를 빼주면 내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빼주면 돼요. 얘를 빼준다고 치면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빼줄게요. 여기서 산수니까 우리가 개념만 명확히 파악하면 사실 대부분의 역학은 산수예요. D, D, G 여기는 델타 Z 뭐 Z만큼 이게 1km면 1km, 2km면 2km, 뭐 100m면 100m 아무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만큼만 딱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이거 계산하면 사실 요거랑 요거는 캔슬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마이너스 d 세타 제로 d z 뭐 여기에 제로를 쓰는 것도 조금 옳지는 않네요. 미안한데 이게 뭐랄까 엄밀히는 제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픽스한 공기의 온도로 우리가 했으니까 요 녀석의 온위를 그냥 세타 2라고 할게요. 세타 2 주변 환경 그래서 세타 2의 어떤 변이 제가 뭐 선택이 뭐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죠. 나중에 뭐 아니다 세타 2라고 쓰면 또 나중에 딴 거랑 헷갈리는데 네, 뭐 일단 2라고 써놓고 나중에 바꿀게요. 그냥 제로로. 사실은 제로를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델타 Z 이런 식으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얻게 되고 결국은 이 프라임은 이렇게 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마음이 급하니까 제대로 안 써지네요. 마이너스 붙고 세타 2분의 G D 세타 2 D
Z 곱하기 델타 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dW는 뭐죠? W는 d Z d t겠죠. 근데 만약 이 Z가 저 우리가 가진 어떤 공기 덩어리의 위치 변화를 뜻한다면 델타 Z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겠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d 델타 Z를 t로 두 번 미분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W 자체가 이미 t로 한 번 미분돼 있는 거고 이걸 한 번 t로 더 미분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방정식이 얻게 되냐면 제곱 두 번 미분한 게 되고 dz라는 녀석을 두 번 미분한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 방정식을 얻게 되죠. 뭐 일종의 미분 방정식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사실은 세타 2라고 쓰면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기호랑 좀 겹쳐서 세타 2라고 쓰면 안 되지만 이미 썼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쓸게요. 세타 2 환경의 어떤 엔바이러먼트의 세타 값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공기 델타 Z만큼 움직이는 녀석의 어떤 운동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써보면 좀 크게 쓸게요. d 제곱 델타 Z의 운동 연직 방향 변화율은 두 번 시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세타 2 주변 환경의 온위 그리고 주변 환경 온위의 연직 변화율. 그래서 얘가 도대체 이 슬롭이 얼마나 가파른가? d 세타 2 dg 그리고 델타 z. 자, 요게 조금 복잡하죠. 요거를 우리는 귀찮으니까 n 스퀘어라고 써본다고 칩시다. 요거를 우리가 n 스퀘어라고 다시 쓸게요. 요 파트를 딱 요 파트만. 그래서 안정환대기는 기본적으로 요 기울기가 d 세타 2 dz가 연직으로 세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양수겠죠. 양수니까 n 스퀘어 양수의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어떤 식의 방정식을 얻게 되냐면 이거 뭐 아이고 t로 두 번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을 마이너스 n제곱 자기 자신이 나오는 어떤 방정식이 되죠. 이게 뭐죠? 뭐 아주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형태죠. 자기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뭔가 상수가 좀 튀어나오긴 하지만 다시 자기 자신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인 코사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얘의 솔루션은 사인 혹은 코사인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사인 코사인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훨씬 낫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뭐 사인으로 하든 코사인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델타 Z는 결국 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고 사인이라고 해봅시다. 사인 함수인데 미분하면 n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n t 이런 형태의 사인 함수일 거예요. 그래야 얘를 두 번 미분하면 t로 그렇죠? 마이너스 n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n 제곱. 그래서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b 코사인도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까 n t 이런 형태일 거예요. 뭐 요거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n이 뭔가 시간과 관계된 어떤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해석을 내릴 수가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조금 화면을 좀 넓게 쓸게요. 저 얼굴이 안 보이지만 역시 낫죠? 자, 얘 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t라는 시간이 흐르고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훨씬 낫네요. 자, 요게 델타 Z라고 한다면
뭐 요 그래프 그냥 귀찮으니까 요 그래프만 딱 그려봅시다. 사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출렁 시간에 따라서 연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하는 어떤 솔루션을 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물리적인 현상과 우리의 수학 해가지고는 동일하죠. 그래서 일단 고무적인데 이거보다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게 보통 사인 함수라면 여기가 2파이겠죠. 한 주기가. 그렇죠? 여기는 n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nt가 2파이일 때가 이제 한 주기를 갖겠죠. 그래서 한 주기에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뭐 t 뭐 제로라고 할게요. t0는 2파이분의 n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출렁 이렇게 뭐 제가 안 보이니까 좀 그러네요. 제 손을 봐야 되는데 제 얼굴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서 키는 게 아니라 손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번 출렁하는 한 주기가 n분의 2파이의 시간이 걸린다고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n이라는 요 값이 n 제곱이 대략 10의 대륙권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세크 제곱을 가져요. 그럼 n이라는 값은 얼마겠죠? n은 10의 n은 n 자체는 10의 마이너스 2승 퍼 세크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대략 얘가 이거 나눠주니까 100이 되겠죠. 그리고 2파이는 6 정도 되니까 600이고 s를 뒤집었으니까 600s가 나오죠. 600초 정도가 나와요. 한 번 출렁일 때 대륙권을. 그래서 10분 정도로 한번 출렁 이렇게 하는 한 번 출렁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부연식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n 자체는 요 녀석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호를 사실은 조금 처음에 잘못 써서 그러는데 주변 환경 이제 갑류를 사실은 제 2라고 안 쓰고 요것만 살짝 바꿀게요. 마지막이니까. 사실 제로라고 많이 써요. 이게 상수란 뜻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측정한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뜻에서. 그래서 제로로 그냥 막판이긴 하지만 죄송해요. 바꿀게요. 제가 처음 시작을 잘못해서 그래요. 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세타 제로 우리 주변 대기의 이제 세타의 이제 연직 변화율, 연직으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되게 가파르다, 그 세타의 온위의 증가율이 되게 가파르다 그러면 이 값이 크게 나오니까 n 값도 크고 n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n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큰 값으로 나눠주니까 더 작게 나오겠죠. 그죠? 더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층권 가면 이제 요걸 보면 되나? 이제 여기가 대륙권이고 여기가 대륙권이고 성층권을 보면 더 가파르죠. 그래서 n 값이 성층권은 이제 대륙권에 거의 한 3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진동하죠. 대륙권에서는 10분에 한 번 진동했다면 성층권에서는 한 3분에 한 번 진동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빠르게 진동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성층권에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값을 아무튼 이런 값을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해서 결국 요 n이 결국 요 부력 진동하는 속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요 n을 우리는 부력 진동수다라고 불러요. 요거를 부연식 프리퀀시라고. 그래서 깔끔하게 요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 우리가 주변 대기의 온위의 프로파일을 세타 제로라고 한다면 죄송해요. 아까 세타 2라고 한 거는 세타 제로를 아까 상수인 걸 피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많이는 세타 제로로 써요. 그래서 얘는 연직 분포가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쓰면 n 부연식 프리퀀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마이너스 세타 g 세타분의 세타 g가 곱해지고 여기에 d 세타 g dg가 돼요. 그래서
연직으로 온이가 빠르게 증가하면 n 값도 미안해요. 이 마이너스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네. 연직으로 온이가 빠르게 증가하면 이제 n 값도 부력 진동 값도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요게 부력 진동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거를 EUOYANCY Q예요, Q. 부력 진동수, 한글로 부력 진동수라고. 오케이? 이해되죠? 물론 부력 진동수의 제곱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스퀘어루트 씌우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n스퀘어가 대충 대륙권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는데, 뭐 요걸 보면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대략 보면 한번 계산 대충 해봅시다. 우리가 오니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겨울철이긴 하지만 300이 대략 한 11kg에서 10kg 정도 되거든요. 11kg 정도가 더 정확하지만 귀찮으니까 10kg라고 합시다. 그래서 연직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보면 이게 10kg고, 요게 지금 눈금이 몇 개 올라갔죠? 하나, 둘, 요게 하나당 10, 20, 30, 40, 50 이렇게 되죠. 60, 70, 250, 260, 270, 280, 290, 300이니까. 그래서 270에서 시작했다고 싶다. 70, 80에서 10, 20, 30, 35지만 35, 30 귀찮으니까 40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D 세타 제로 DG가 대략 해보니까 대략 10의 4승 미터 동안 대략 한 40 정도, 대충 하긴 했지만 대충 한 40 켈빈 정도 바뀌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얼마죠? 요게 평균적으로 한 300이라고 칩시다. 요거를 세타 제로로 나눠준다고 치면 요거를 300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시 300 켈빈으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를 고치면 G는 얼마죠? 10 곱하기, 이거 지울게요. 공간이 있으니까. G는 곱하기 10, 9.8이긴 하지만 귀찮으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대략 켈빈 사라지고, 요거 30이라고 할 걸 그랬네. 미안해요. 그냥 30이라고 할게요. 계산 귀찮으니까. 뭐 큰 차이 안 나게 35를 아까 40이라고 한 거니까 30이라고 하면 요거 300 날라가고, 여기 10 남죠? 10에 4승, 여기 10 있죠? 날라가고 미터 날라가고, 지금 10에 마이너스 4승 정도 남죠. 10에 마이너스 4승 퍼 세크 정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파일로도 대략 하긴 했지만 이제 대략 뭐 10에 마이너스 4승, 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크기가 정도 이제 스케일 정도로 왔다 갔다, 규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이런 경우에 한 600초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지 한번 대충 봅시다. 이제 비디오가 유튜브에 보면 중력파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찍어놓은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름이 중력파가 막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시간까지 있어서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지나가서 여기에 지금 4분 때 찍었어요. 요거 지나고 있고, 똑같은 이제 얘가 내려오는데 4분 때 찍었는데 얘가 여기쯤 도달했을 때 대략 16분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12분 정도 걸리면 얘가 한번 이렇게 풀렁 진동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계산이 대략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요 시기 다시 오렸네. 그 시기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부력진동수는 정리해 놓으면 요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우리가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써서 이런 식으로 연직 운동 방정식을 갖다 나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n 스퀘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게 우리가 연직으로 부력진동하는 어떤 값을 정하게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그 값이 세타의 연직 방향의 기울기로 결정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세타의 분포가, 연직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일단은 연직 운동의 어떤 시간, 타임 스케일도 얘가 결정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연직 운동의 어떤 성격을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위도 대기를 연구할 때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리올리스 파라미터예요. 코리올리스 파라미터는 10^4승 per sec예요. 그래서 걔가 수평 방향의 운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그런데 부이언시 프리퀀시 n은 연직 방향의 운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부이언시 프리퀀시는 10^2승 per sec잖아요. 그래서 얘가 훨씬 이제 빠르게 뭔가 반응을 내고, 그리고 연직으로도 훨씬 대기를 더 뭐랄까 이제 컴파인 한다고 할까? 컴파인,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이 수평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생기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작게 생기는 이유 중에 요 이유도 하나 있어요. 연직 부력진 소수가 훨씬 세기 때문에 수평을 막아주는 어떤 힘보다 연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더 센 거죠. 뭐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실. 네, 뭐 이 정도만 해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자료가 좋아져가지고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수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최첨단 위성 자료로 얻은 건데, 이제 대륙권의 부연시 프리퀀시의 제곱이 10^4승 5도를 이렇게 볼 때, 여기 검은색, 여기 파란, 이제 약간 진한 파란색 정도죠. 그래서 가장 낮은 데는 1보다 좀 12-4승보다 좀 작고, 여기 보면은 대부분 12-4승, n 제곱이 12-4승 정도 오도에 있고,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이제 빨간 영역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한 7, 8, 9, 크게는 거의 한 6, 7배, 그러니까 제곱이 6, 7배니까 한 2, 3배 된다라는 게 되겠죠. n 자체는 그런 분포를 가져요. 그리고 뭐 요게 대륙권 계면을 구분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직으로 이쪽은 적도고 이쪽은 중위도인데, 중위도와 적도 사이의 아열대 지역에 대륙권 계면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사실은 깨져 있는 대륙권 계면을 구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대기의 상태를 딱 갈라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구의 상태를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은 시간을 드렸지만 소개를 조금 드렸어요. 뭐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여기까지 하고, 부력진동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식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 평가에 쓰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대기과학과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